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네팔 눈사태 실종자 수색 상황 소식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적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포커스, 뉴스워치, 오전 9시 뉴스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중국을 넘어 일본과 태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미 중국 내 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대동이 예상되고 있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우한 폐렴 환자가 베이징에서 2명, 광둥성 선전에서 1명이 각각 발생하였고 우한에서 이틀 만에 136명이 새로 확진을 받아 누적 환자 수가 198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전체 환자 수가 20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도 나왔는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수억 명의 대이동이 시작돼 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한 폐렴이 제2의 사스 사태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질병관리센터는 우한 폐렴은 2002년에서 2003년 전 세계적으로 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스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입장은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의료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목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 전파력이 강한 사스나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심각하게 퍼졌던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도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한 폐렴 역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보건당국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다 환자 발생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이러스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20일 뉴스 1번지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5살 중국 국적의 여성 A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 18일 우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고 19일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고열 증상을 확인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조치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를 인천의료원에 격리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한편 항공기에 함께 탄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야생동물이나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워치에서는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현황을 전하며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우한 폐렴의 감염 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간 전파가 되느냐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감염병은 변이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호흡기 질환인 만큼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기침, 재채기,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의사와 만나서는 자신의 증상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면
방문한 곳과 일정을 자세히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웬만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보통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14일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연합뉴스TV도 관련 뉴스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관련 보도에서는 국민들에게 예방 방법이나 증상이 있을 시 대처 방안 등을 소개해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측의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당국자가 직접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질병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국민들이 경계심은 갖되 과도한 공포심은 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잘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뉴스 공부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 닥터 헬기가 2달 넘게 운항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닥터 헬기가 도입되었는데 도입 초기 밤낮 구분 없이 모두 25번을 출동해 단 한 건의 해양 없이 아주대 병원에 있는 외상센터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의료진이 동승해 환자를 응급처치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일 독도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동일 기종이기 때문에 2달 넘게 안전점검을 받느라 닥터 헬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소방헬기를 대체 투입했는데 이때부터 의료진의 헬기 탑승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10건의 헬기 이송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탑승한 건 5건에 불과했고 이국정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여한 지난달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주대 병원 측은 닥터 헬기 운영과 의료진 탑승 여부는 모두 외상센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병원 측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조치가 늦어져 그만큼 환자 생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닥터 헬기 도입을 주도했던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학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 교수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닥터 헬기의 향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호에서는 이국정 교수에게 막말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을 한 시민단체가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 원장이 막말로 이 교수의 명예를 시추시켰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인데 녹음 파일에는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때려치라거나 인간 같지도 않은 등의 모욕과 욕설의 언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 유 원장 사퇴 성명에 이어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하며 사태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유 원장 사택보다 닥터 헬기와 의료 인력, 여기에 병상 운영으로 빚어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아주대 병원 측은 이번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힐 게 없고 공식 발표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 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막말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교수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실 배정 문제와 닥터 헬기로 인한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병원 측과 이 교수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즉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만든 오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도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4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배우 주진모 씨가 나눈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을 떠도는 대화 내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배우 주진모 씨를 비롯해 아이돌과 유명 셰프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 팔을 걷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 사실과 함께 대화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유출된 대화에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등장하고 이들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는 적나라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진모 씨의 소속사는 해당 내용이 유출된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월 18일 뉴스17에서는 최현석 셰프도 휴대전화가 해킹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현석 셰프는 2018년 8월께 휴대폰 해킹 피해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사건 종결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이적을 위해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상호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지금은 법적 조치가 취하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면서 해킹을 통해 입수한 유명인들의 개인정보 및 사적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해당 유명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당 유명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건 초점이 그쪽에 맞추어지다 보니 비난의 가능성이 큰 해킹 행위의 범죄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자칫 간과될 수 있는 해킹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소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8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설 명절에 황금 대목을 맞은 대박 가게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떡방앗간에서 시작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3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 방앗간에서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설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한 탓에 직원들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주물 물량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절에는 떡국떡, 가래떡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힘들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으로 직접 쌀을 빻아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고집합니다. 이곳 방앗간 떡의 비결은 최고의 떡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장님의 철학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어요. 특히 매일 뜨거운 떡을 맨손으로 빚어내느라 지문마저 사라진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사장님의 정성이 있기에 맛있는 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봐봐요. 금방 눈딱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6살 때 서울 사장님은 처음 서울로 상경해 방앗간으로 자수성가를 이뤘다는데요. 이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방앗간에 들려오는 기차 경종 소리는 사장님과 단골 손님 모두에게 과거를 추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쏟아지는 주문으로 인해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지만 본인이 만든 떡에 자부심을 느끼며 힘든 기색 없이 기쁘게 일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는 사람이라서 이게 행복한이라. 설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만두. 두 번째로 소개된 곳은 인천에 위치한 만두 가게였는데요. 이 만두 가게는 20년째 손님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속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모습에 저도 금세 군침이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빚어낸 손만두. 설 명절을 맞아 주문이 폭주해 1인 총 4팩이라는 한정 판매 규칙도 생겨났다는데요. 판매 규칙도 생겼는데요.
또 신선한 만두의 맛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당일에 팔 수 있는 양만 만드는 게 이곳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담긴 화려한 손기술을 통해 사장님이 20년 동안 쌓아온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사장님은 예쁘게 만두를 빚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천천히 해볼게요. 만두소를 빈틈없이 채워주고 만두 가운데를 잡고 접어준 후에 한쪽 방향으로 주름을 4번 잡아주면 만두를 예쁘게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피를 한쪽으로 밀어가며 주름을 잡아주는데요. 특히 속이 비치는 얇은 피의 만두가 이 만두 가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극대화한 건데요. 이러한 얇은 만두피의 황금 비율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다가 이제 제일 맛있는 밀가루 또한 밀가루와 물, 속재료까지 정확한 계량을 통해 맛을 유지하고 하루 전에 만두에 들어가는 부추, 숙주, 양파 등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이 만두 가게가 왜 맛집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먹자는 송편이요, 소먹자는 만두라는 속담처럼 얇은 만두피에 속이 꽉 찬 만두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끝으로 사장님은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만두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만두를 통해 손님들께 올 한 해의 복을 기원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차례 음식 대행 업체인데요. 주문하는 사연도 지역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전국 8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병원은 전라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밀려드는 주문에도 쉴 틈 없이 바쁘지만 한 분 한 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음식 하나하나 모양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님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뿌듯해진다는데요. 동그랑땡을 예쁘게 붙이는 법도 공개했는데요. 노릇하고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달걀물을 묻힌 뒤 채 걸러주고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고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누르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음식으로도 맛보기 어려운 가장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인 꼬치 산적. 하루에 수천 개 이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수고가 배로 드는데요. 특히 제작진과의 꼬치전 작업 대결을 통해서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어머님과의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동그랑땡에 이어 꼬치전을 예쁘게 붙이는 비법이 공개됐는데요. 색감을 살리기 위해 한 면에만 밀가루를 묻히고 밀가루를 묻힌 면부터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익혀주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겠다는 어머님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세 곳 모두 각각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과 태도는 모두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는 휴일에도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또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소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성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성폭력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 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모 씨의 의혹은 유튜브를 통해 제기돼 기성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유튜브 폭로로 제기된 연예인 의혹 사건을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수 김건모 씨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게 유튜브에서였잖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가수 김건모 씨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12월 6일과 9일,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건모 성폭력 의혹을 유튜브 라이브로 폭로했고 그 파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최초 폭로자를 인터뷰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며칠 뒤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대리해 가수 김건모 씨를 강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건모 씨 측은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모 측의 피해자 맞고소를 대응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하차했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취소하는 등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후 기성 언론도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일자 기사를 통해 김건모 씨가 성폭행과 성희롱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 진행에 따라 재소환할 수 있다는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합니다. 또한 김건모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으며 성폭행 등 많은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말을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경찰이 지난 8일 김건모 씨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확인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김건모 씨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보도합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김건모 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일주일 동안 네이버에서는 2263건, 다음에서는 2000희운건에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매체 기사도 470건이나 됐습니다. 최초 폭로 시점, 김건모 씨 출연 예능 프로그램 방영일, 김 씨 소속사의 피해 주장 여성 맞고소 등을 분기점으로 보도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연예인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 기성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확대 재생산하는 패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기성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패턴인 건데요. 유튜브 폭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유튜브 채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주인공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폭로되는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팩트체크나 적절한 뉴스를 선별하는 게이트키핑 과정 없이 의혹 제기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언론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낚시성이 강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존 언론 내용이나 단순 소문을 짜깁기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라는 규제 영역 바깥에 있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가로세로 연구소는 사건을 선정적으로 부풀려 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도 불분명하고 정보 출처나 정보 획득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튜브 폭로 내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방송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을 틈이 없고 추후에 잘못을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잘못된 내용 모두 시청자에게 전달될 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김건모 성폭력 의혹 사건에서 유튜브를 인용한 보도하는 기성 언론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가세연, 김건모 세 번째 피해 주장녀 인터뷰, 작업실에서 바지 짚어 내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폭로한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왁싱, 여부 본다며 만지려 했다. 김건모 제보 또 나와 라는 기사로 가세연에서 묘사한 선정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위키트리는 지나치게 상세한 성폭력 피해 묘사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처럼 기성 언론이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너무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를 성적 대상화가 되고 소재주의로 다름으로써 성범죄 심각성을 휘발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기성 언론은 가세연의 의혹 제기를 열심히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받아쓰기 저널리즘 보도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따옴표만 친다면 그 어떤 억측이나 막말, 의혹도 다 괜찮다는 식의 보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의혹 제기를 그대로 보도하는 기성 언론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2018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만든 성폭력, 성희롱, 가족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에는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하기 등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전하는 기성 언론 보도는 이런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었는지 무색하게 했습니다. 우선 기성 언론이 유튜브 폭로를 여과 없이 보도해서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상세한 성폭력 피해를 묘사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기성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보도 프레임을 생산해냈습니다. 한국경제는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이라고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김건모 성추문 이어지자 누리꾼 일가 젠더 이슈와 술집녀가 미투를 하는 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김건모 측 거짓 미투 없어져야 성폭행 피해 주장녀 맞고소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김건모 미투를 가정한 거짓 미투 무고로 맞고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성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해선 안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보도와 거짓 미투라는 가해자 중심 보도를 한 셈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성 언론이 유튜브 콘텐츠를 선정적인 내용도 적극 기사화하는 상업 논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성범죄 의혹을 흥미거리 기사거리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폭로와 반박 등 일련의 성범죄 공방 중계는 국민 알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이 성범죄를 보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사 언론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정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성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뉴미디어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는데요. 상업성을 극도로 추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유사 언론 행위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언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에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유통되면서 기성 언론이나 뉴미디어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해진 게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기성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언론 역할을 뒷받침해줄 재정적,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언론인 게이트키핑은 내부 조직을 통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걸러서 보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인터넷 언론들은 이런 게이트키핑이 없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혹은 베껴쓰기 보도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키핑을 거쳐 생산된 컨텐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회수라는 단순한 양적 통계에 따라 측정되던 언론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윤리를 교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도 가인이 그저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튜브 등의 화제성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아젠다 제시와 구체적 대안까지 포함하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선정적이고 낚시성 강한 기사는 외면하고 질 높은 기사를 소비하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성 언론에서 시청자, 독자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